네, 안녕하십니까. 국제신문사 박수영 국장입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지금까지 촬영한 사진과 극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들려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저는 이제 늘 생각하는 게 사진은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사진 속에는 반드시 스토리가 담겨 있어야지 그 사진은 좋은 사진이다. 그래서 좋은 사진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사진을 봤을 때 작가가 어떤 스토리를 담아내고자 한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사진이 참 좋은 사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가는 이제 한 장 한 장의 사진 속에 모든 구성 요소를 담아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1시간 정도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촬영한 사진들 속에 어떤 스토리가 담겨 있는지 그 행간을 잃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국제신문사에 이제 기자 생활 20년 했어요. 20년 하고 여러 국을 돌았습니다. 총무국장도 하고 기획실장도 하고 사업국장도 하고 지금 마이스 사업국이라고 전시 행사 컨벤션 등을 담당하는 이제 국을 맡아서 주로 인터넷 상거래 요새 한번 도입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극지해양 미래 포럼을 이제 조직을 했습니다. 당시에 제 생각은 극지를 다녀왔는 사람들을 한번 모아서 에너지들을 이제 한번 모아보자 이런 취지로 2015년에 사단법인을 발족을 했고요. 지금 한 7년째 이제 극지해양 미래 포럼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학은 참 부산에 있는 대학은 다 한 번씩 강의를 나갔는 것 같아요. 영산대, 부경대, 부산대, 동아대. 지금은 이제 경성대학교 겸임교수로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교수직이 참 많아요. 정교수부터 다양한데 겸임교수라는 거는 어떤 일을 하면서 겸직으로 하는 걸 겸임교수라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 좀 제가 가장 애착을 가지는 거는 이제 스쿠버 다이빙 강사 트레이너를 하고 있는데 다이빙을 한 지 참 오래됐습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갔던 20살 때부터 다이빙을 시작했으니까 지금 30년이 조금 넘었네요. 다이빙을 하고 있고 강사 트레이너는 강사들이 일반 다이버들 양성을 한다면 트레이너는 강사를 이제 교육하는 걸 강사 트레이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책을 한 12권 정도 출판을 했는데 다 극지와 또 해양 또 사진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저는 사진을 촬영하고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진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걸 참 즐겨합니다. 그래서 사진은 순간을 기록하지만 그 기록된 순간은 내 머릿속에 정지가 돼 있는 거죠. 정지가 돼 있으면 그 사진을 가지고 글을 풀어서는 거는 1년 내내 써도 참 재밌는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자 생활을 20년 해서 얼마나 많은 사진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노후에 한 90살 때부터는 한 20년 동안 내가 찍은 사진을 가지고 이제 글을 쓰는 작업을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썼던 책들, 이런 책들이 있었고요. 전시는 제 계획은 2년에 한 번씩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시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사진에 대해서 이제 하나 철학을 가지고 있다면 이 20세기 초에 이제 결성됐던 매그넘 사진가들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매그넘 사진가라면 우리가 잘 아는 로버트 카파나 브레송이나 데이비드 사무엘이나 조지 로저 등이 이 매그넘이라는 사진가 그룹을 창설을 했죠. 로버트 카파 이름은 잘 모르시더라도 사진은 다 기억할 겁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흔들리는 이 미군들의 상륙 모습을 촬영했는 게 로버트 카파고요. 이 중에 제가 제일 존경하는 거는 이제 브레송입니다. 프랑스 작가죠. 브레송이 이제 사진에서 순간의 포착, 결정적 순간이라는 이런 이 사진학의 최고의 명언을 남겼죠. 결정적 순간이라 뭐냐면은 이 모든 사물에 대한 관찰을 할 때 어떤 결정적인 포인트가 있다. 이걸 결정적 순간이라 하죠. 하지만 브레송의 이제 물리학적 이론하고 지금 생각하는 정서적 이론 조금 차이가 납니다. 브레송이 사진을 했던 20년대, 30년대들을 생각하면은 그 이전에 카메라는 굉장히 큰 카메라였어요. 큰 카메라였다가 이때 독일에서 이제 무슨 카메라죠? 자한 카메라. 네. 독일에서 카메라가 발명이 되고 이 브레송이 이 카메라를 들고 35mm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이제 아주 활동성이 좋아진 거죠. 순간의 기록이 좀 쉬워졌다. 그래서 브레송이 생각하는 순간적인 포착, 결정적인 순간과 지금 이제 정서적으로 이해하는 결정적인 순간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결정적인 순간은 이 모든 현상에서 결정적인 순간은 존재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진을 촬영할 때 대상에 대해서 면밀하게 관찰을 한다면은 촬영해야 될 결정적인 순간은 딱 한 장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스포츠 경기도 그렇죠. 뭐 야구, 축구, 뭐 여러 가지 경기들이 있죠. 그 중에서 머릿속에 생각해 보면은 어떤 포인트가 결정적인 순간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브레송의 이론들 결정적인 순간에 대한 좀 집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적인 순간을 잘 잡기 위해서는 이 사진의 전개, 이 현상의 전개가 어떤 스토리로 연결되는지 그 스토리의 결론이 나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남극을 탐험한 이 탐험가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뭐 노르웨이 아문센이나 영국의 스콧이나 많이 알고 있지만요. 뭐 아문센과 스콧의 경쟁 늘 해저가 되죠. 또 북극에 갔던 피어리 다 해저가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는 거는 이제 남극을 도전했던 영국의 셰클턴이 아닐까. 우리가 셰클턴의 탐험대를 실패를 했지만 위대한 항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사실 셰클턴은 남극을 4번을 갔어요. 4번을 도전했죠. 4번을 도전했지만 한 번도 그 목표를 이룬 적은 없습니다. 가다가 이제 계일봉으로 중지해서 돌아오고 또 3번째 탐험에서는 600일을 17명입니까? 600일을 자기 대원들과 함께 고립이 되지 않습니까? 고립이 되고 표류를 하는데 저는 셰클턴 탐험대의 위대한 항해, 셰클턴의 리더십, 이런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이 셰클턴 항해를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셰클턴 탐험대에 이 사진가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셰클턴의 활동들이 사진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더 위대하게 인정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뭐 셰클턴의 사진들을 보면은 탐험대를 보면은 이 고립되는 대원들의 모습들, 27명의 대원들이 이렇게 이제 운막을 잘고 있는 모습들, 또 얼음 바다에 고립이 되어서 배가 난파되는 모습. 이 배 이름도 참 잘 지었어요. 인듀어런스호라고 지었지 않습니까? 인내, 참는다. 600일을 못 버텼죠. 불과 표류한 지 한 석 달 만에 이제 빙하 얼음 바다에 끼어서 이제 표류, 난파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후에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600일을 살면서, 그죠? 27명의 남자들이 주로 해표를 잡아먹고 펭귄을 잡아먹으면서 얼음물을 녹여서 식수로 쓰고 이 고난한 역경들을 모두 기록을 했다는 것. 이게 기록의 힘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셰클턴 탐험대를 기억하고 그를 칭송하는 이유가 기록의 힘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프랭크 헐리라는 작가인데요. 대단한 작가였습니다. 600일 동안 셰클턴을 모두 기록했던 그런 작가였습니다. 우리는 사진 속에서도 남극 이야기들을 추억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모습이죠? 네, 1912년도 1월 달이죠. 1월 16일이죠. 이 영국의 스콧이 남극점에 도착을 했지만 스콧 탐험대입니다. 스콧 탐험대 5명인데 1명 사진을 찍었겠죠. 4명이 서 있습니다. 그 배경으로 써 있는 거는 불과 35일 전에 남극점에 먼저 도착한 노르웨이 아문센이 꽂고 갔는 노르웨이 깃발이 배경으로 써 있습니다. 우리 이 한 장의 사진을 가지고 스콧과 아문센의 경쟁을 또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스콧도 그렇죠. 얼마나 이제 자기가 거의 한 60일을 걸어서 남극점에 도착을 했는데 자기보다 35일 정도 앞섰는 아문센이 여기 지나갔던 흔적을 발견했을 때 그 상실감은 대단했겠죠. 하지만 스콧은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인정하니까 그 노르웨이 깃발을, 노르웨이 국기를 배경으로 자기 탐험대 사진을 기록으로 남긴 겁니다. 물론 이 사진이나 기록은 스콧은 돌아오다가 5명이 다 이제 사망을 합니다. 탈진해서 사망했는 스콧의 짐 속에서 이 필름을 찾았는 그런 흔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남극을 3번 다녀왔습니다. 장보고과학기지를 1번 다녀오고요. 세종과학기지를 2번, 그리고 이제 북극을 1번 다녀왔군요. 이렇게 극지를 다녀왔는데, 물론 앞서 탐험가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저는 이제 그냥 아주 편하게 다녀왔던 그런 하나의 여정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남극과 북극 바다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통해서 관찰했다는, 해양생물을 관찰했다는 그 매력들, 그런 기록들이 여러분들과 또 이런 인연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상당히 추웠어요. 바다, 이 남극 바다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육상의 기온은 세종과학 기준은 그렇게 추운 환경은 아닙니다. 뭐 연평균 기온이 영하 10도에서 영상 1, 2도까지 이제 진폭이 한 10도 정도 차이가 나는 공간이지만 이 바닷속은 좀 춥겠죠. 그런데 절대 온도는 오히려 육상 온도보다 따뜻합니다. 절대 온도는 영상 3도에서 1도 정도 그 정도 범위니까요. 이 민물이 0도에서 온다면은 바닷물 해수는 마이너스 1.9도 정도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바다 색깔이 파랗고 바닷물이 얼지 않았다는 것은 이게 절대 온도는 마이너스 1.9도보다는 따뜻하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남극에서 30회를 다이빙을 했는데요. 참 힘들었습니다. 뭐가 힘들었냐면은 제일 힘들었던 게 이제 정신적인 약간 공황 상태. 뭐냐면은 아무도 들어가 보지 않은 바다이기 때문에 이 바다 속 환경을 모르지 않습니까? 또 어떨 때는 해빙을 삼각형으로 그 톱으로 자르고 구멍 속으로 들어가서 로프를 잡고 하는 다이빙이기 때문에 이 안에 어떤 해류가 지나갈지 어떤 조류가 있을지를 모르니까 내가 줄이 끝날 때까지 풀려갈 수도 있는 문제고 어떤 문제를 부닥칠지 모르지 않습니까? 또 여기는 또 이제 강력한 포식자일 레오파드 해표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2000년도 초반에 그 프랑스 해양과학자가 이 레오파드 해표에 물려서 한번 그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기들 영역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이 활동한다는 건 굉장히 부담이 되는 어떤 활동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외로웠던 게 같이 다이빙할 사람이 없었다는 게 더 힘들었다. 물론 그 남극에 이 다이빙 전문 대원이 있지만 저는 이제 이때 한 30회 정도 다이빙을 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다이빙 수중 촬영 조건에 이분을 계속 활동을 같이 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분도 자기 일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다이빙을 제 혼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밖에 텐드라면 망을 보다가 제가 이제 그 얼음 이 비탈을 올라오는 모습이 하도 재밌었던지 이렇게 촬영을 했었어요. 저는 괜히 힘들었는데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다이빙을 진행을 했었고요. 뭐 어려운 점만 있었던 건 아니었죠. 뭐 빙산 위에 올라가서 이제 다이빙을 마치고 빙산에서 휴식을 했던 이런 추억들도 좋은 기억들입니다. 이 모든 게 사진으로 담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화석이 어떤 화석인지 우리 쌤들은 아시죠? 무슨 화석입니까? 네, 리스토로사우루스 화석입니다. 리스토로사우루스는 송아지 크기만한 공룡인 건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리스토로사우루스 화석이 1969년도 남극 횡단 산맥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대단한 그 지질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남극에 대해서 학습을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뭐냐면은 이 옛날에 남극 대륙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모두들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도대체 그럼 남극 대륙은 어떻게 생겼을까? 제임스 후크는 1851년에 제임스 후크라는 과학자가 있었어요. 그 제임스 후크는 아마 남극 대륙에 있는 그 식물상과 남아메리카 대륙, 호주 대륙에 있는 식물상이 좀 비슷하다는 근거를 가지고 대륙이 이동을 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제임스 후크의 이야기는 정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아마 그럴 수도 있다 하는 가설이었죠. 하지만 이 가설이 좀 연구가 진행되고 남극을 20세기 이후에 많이 찾게 되고 어떻게 보면 제임스 후크 1851년 19세기 중반의 제임스 후크의 대륙 이동설의 가설이 이 정설일 수도 있다 이런 의심을 가지게 돼요. 그러다가 1969년도에 대단한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남극 횡단 산맥에서 이 리스토로사우루스 화석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리스토로사우루스는 송아지 크기만한 공룡인데 헤엄을 못 쳐요. 그렇다면 이 바다와 대륙 간 대륙이 바다로 막혀 있는 남극 대륙에 리스토로사우루스가 살았다는 것은 옛날에 대륙들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사실 리스토로사우루스는 남아메리카나 아프리카나 호주나 인도에서도 발견이 되는 그런 화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임스 후크의 가설이 1969년 리스토로사우루스 화석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정설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런 학생들과 수업을 하거나 또 남극 대륙의 이동에 대한 곤도와나 대륙으로부터 떨어졌는 땅덩어리라는 이야기를 리스토로사우루스 사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실제적으로 지금 남극 대륙에는 많은 그 나무 화석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뭐 나무가 산다는 거는 옛날에 남극 대륙이 나무가 살 수 있을 정도의 환경이었다는 하나 방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실 남극 대륙은 엄청 큰 땅덩어리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반도 면적이 62배 정도가 되죠. 이 62배가 되는 큰 땅덩어리가 평균 2,000m 되는 두께의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얼음으로 덮여 있는 남극 대륙 전체 면적의 98%가 얼음으로 덮여 있는데 이 얼음으로 덮여 있는 곳곳에서 이런 이 나무 화석이 발견된다는 것은 지질학적으로는 엄청난 발견이 되겠죠. 자, 이 어떤 모습 같아요? 사람들은 이제 우리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은 남극의 상징이라면 펭귄을 이야기 많이 하죠. 또 펭귄이라면은 귀엽다, 예쁘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이 혹독한 환경이죠. 이 혹독한 환경이니까 이 펭귄들도 생존을 위해서는 정말 형제끼리, 가족끼리도 치열하게 이 다툼을 한다. 치열한 생존을 한다. 약간 사진 속에 이 행간을 읽는다면 사진 속에서도 어떤 스토리가 담겨 있구나 의미를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었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은 어떤 모습 같이 보여요? 네, 앞에 있는 게 이제 젠두 펭귄, 어미 펭귄이고 뒤에 있는 게 엄청 성장한 새끼 펭귄들입니다. 물론 처음 태어났을 때 굉장히 작겠죠. 근데 한 달 반 정도만 지나면은 어미보다 키가 더 큰 성장한 새끼가 됩니다. 이 새끼가 힘도 세요. 또 여러분들 아이들 키워보면 알지만 아이들이 얼마나 활동량이 많습니까? 다이나믹해, 에너지자익하고. 근데 애들은 한 가지 딱 하나, 깃털이 아직까지 솜털이라서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지 못한다 뿐이지 먹는 양이나 활동은 어미보다 더 다이나믹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어미가 바다에 가서 크리를 잡아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두 마리를 놓으니까요. 두 마리 형제가 어미를 덮치는 겁니다. 우리는 어미새가 새끼새에게 아주 평화롭게 먹이를 주는 걸 상상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새끼가 어미를 덮쳐서 어미에게 이 새끼를 크리를 뺏어 먹는 그런 형태였다. 지금 제가 전시를 할 때 이 사진 제목을 이제 조금 그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펭귄의 나들이라고 부드럽게 썼지만 사실은 이 엄마 개 습거라 이게 더 맞는 것 같아. 앞에 어미가 도망을 가는 거야. 막 도망가고 새끼가 두 마리 막 크리를 내놔라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리 쭉 가다가 한 마리가 다른 형제의 발을 걸고 넘어지고 난립니다. 뒹굴고 부러지고 이러다 뛰다 하면 다리도 부러지거든요. 부러지고 한 마리가 결국 어미를 따라잡아요. 따라잡아서 저는 가만히 관찰할 때 아주 평화롭게 어미가 새끼에게 먹이를 줄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미를 잡으면은 저는 새로운 발견을 했는데 뭐냐면은 이 새끼 펭귄이 어미 부리를 계속 자극을 줍니다. 자극을 주고 어미는 입을 안 벌려요. 잘 안 벌리니까 어미 부리 사이로 자기 부리를 집어넣어서 지렛대처럼 어미 입을 벌려요. 벌린 다음에 이 사진하고 과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벌린 다음에 새끼가 어미 목에다가 자기 부리를 뒤밀어요. 우리가 손가락을 목에 넣으면 깨악질을 하죠. 털을 하죠. 그거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새끼가 부리를 어미 목젖을 자극을 하든지 이제 이 목젖을 건드리니까 어미가 먹이를 주려고 주는 게 아니고 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악질을 하듯이 토를 하니까 크릴이 뱃속에 있는 크릴이 줄줄줄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어미가 새끼에게 먹이를 먹이는 건가? 아니면 새끼가 어미를 뱃속에 있는 크릴을 어떻게 뺏어 먹는 건가? 그중에 힘센 새끼가 뭐 그런 약간 행간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같이 갔던 우리 선생님이 그 의사 선생님이 그 펭귄을 해부했는 사진을 저한테 한번 전해줬습니다. 저는 굉장히 고맙게 사진을 받았는데 펭귄 배를 해부하면은 펭귄이 먹이를 먹고 소화시키기 위한 과정이라기보다는 펭귄 배는 거대한 이 크릴의 저장 통끝이 보이더라는 거죠. 이 안에 자기 몸무게의 거의 3분의 2 정도 되는 크릴이 안에 그냥 저장돼 있는 거예요. 저장돼 있으니까 이 저장되는 크릴을 자기 의지로 뱉어내기는 게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새끼가 서로 합의를 받겠죠. 본능적으로 새끼가 목젖을 건드리고 이거를 건드려줘야지 안에 있는 게 이제 토악질 하듯이 나오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펭귄은 공동생활을 잘하고 펭귄은 또 머리가 좋다. 지능이 좋다, 지혜롭다, 공동생활 잘한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근거들을 이 일반에게 이야기할 때 사진을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아델리 펭귄이 그 빙벽에서 뛰어내려서 먹이 사냥을 하기 위해서 바다로 뛰어내리는 모습이죠. 우리는 이거를 낭만적으로 이제 퍼스트 펭귄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펭귄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한 무리에 있는 펭귄들 중에서 오늘은 누군가가 뛰어내려서 자기 희생을 담보로 조직을 보존하기 위한 그런 운명의 카테고리가 있을 거다. 그래서 오늘 이 친구가 뛰어내려서 안에 바닷속에 크릴이 많다면 모든 펭귄들이 이렇게 단체로 뛰어들겠죠. 하지만 뛰어들었는 바다에 표범 해표가 기다리고 있다면 그 펭귄은 목숨을 잃겠죠. 그러면 자기 친구 펭귄이 죽는 모습을 보면은 다른 펭귄들은 뛰어내리지 않겠죠. 그래서 아마 펭귄들은 정말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머리가 좋고 또 오랜 역사 동안 서로 단체 생활, 공동 생활을 하는 것을 체질적으로 습득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거를 최소의 희생으로 종족을 보존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도 다 사진의 힘이겠죠. 사진을 통해서 이런 거 다 하나씩 증명을 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극을 3번을 다녀왔는데요. 이 공부를 정말 많이 한 건 남극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다녀와서 하는 게 아니고 가기 전에 하는 겁니다. 가기 전에 책도 많이 보고 논문도 보고 기사도 보고, 그리고 내가 공부하고 봤던 이야기 스토리들을 가서 현장에 가서 사진으로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럼 머릿속에 기억이 들어있는 거죠. 펭귄 모습을 보게 되면은 펭귄은 공동생활을 잘해. 애들은 머리가 좋아. 또 펭귄 유치원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상식을 가지고 현장에서 그 현장을 찾는 거죠. 스토리에 맞춰서 찾아서 사진을 촬영하게 되면 그 사진과 스토리는 내 아이 것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제 펭귄이 바닷속에 뛰어들 때 퍼스트 펭귄이 있고 또 한 마리의 희생을 통해서 조직을 보존하는 이 공동생활을 본능적으로 익히고 있다. 그렇다면 바닷속이 아닌 땅 위에서는 어떤 생활을 하느냐? 땅 위도 한 가지죠. 이 남극에는 이 펭귄 새끼를 뭡니까? 잡아먹거나 펭귄 알을 훔쳐가는 도둑갈매기라는 무서운 새가 있어요. 뭐 갈매기 종류지만 날개를 펴면은 길이가 한 1m 정도나 되는 맹금류입니다. 그런데 애들도 참 슬퍼요. 왜 슬프냐면은 이 혹독한 남극의 환경 속에 자기도 아마 곤도와나 대륙에 있을 때 따뜻한 환경에 살다가 떠내려 왔겠죠. 와보니까 남극이야. 남극이고 추워. 막 눈이 내리니까 추워요. 여기 살아야 돼. 근데 땅 위에는 어떤 식물도 살 수가 없으니까 땅 위에서는 자기가 먹을 걸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스퀘어라는 새는 바다새지만 물갈퀴가 없어요. 물갈퀴가 없으니까 수영을 못해. 수영을 못하니까 풍족한 남극 바다에서 먹이를 구할 방법이 없어. 본능적으로 다른 친구들이 잡아왔는 먹이를 뺏어 먹거나 다른 동물들의 알을 훔쳐 먹거나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스퀘어가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하늘을 날고 있으니까 어떻게 나느냐? 빙빙 돌죠. 돌면서 만만한 먹잇감을 찾습니다. 돌다가 이 펭귄들이 둥지를 펼쳐둔데 만만한 펭귄을 보게 되면은 쫙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펭귄들은 공동생활에 익숙해져 있죠. 먹이 사냥을 떠나더라도 알을 품고 있는 펭귄을 보호하기 위해서 2-3마리는 그 무리 속에 남아서 불침범을 씁니다. 그러면 스퀘어가 쫙 목표한 펭귄을 보고 날아가서 알을 훔쳐가려고 하면은 이 펭귄이 소리를 지르겠죠. 꽉꽉 소리를 지르겠죠. 그럼 이제 불침범을 서고 있는 힘센 젊은 펭귄 한 2-3마리가 달라들어서 스퀘어를 몰아냅니다. 정말 힘의 균형이 잘 맞춰져 있어요. 저는 이거 힘의 균형이 잘 맞춰져 있다, 이런 공동생활을 한다는 것을 어떤 책을 보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듣고 내가 들은 이야기가 정말 맞는가 사진으로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펭귄 마을에 한 3일 정도 앉아서 정말 그런가 앉아서 보는 거죠. 보니까 정말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야. 스퀘어가 빙빙 돌다가 내려가니까 펭귄이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옆에 보초를 서고 있던 힘센 펭귄들이 달려와서 스퀘어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냐? 스퀘어와 펭귄이 1대1로 싸우면 스퀘어가 이깁니다. 그죠? 하지만 펭귄 2마리 정도가 스퀘어에게 대항하면 펭귄이 이깁니다. 이게 남극의 이제 이 생존의 비밀인 거죠. 둘 다 자연이에요. 둘 다 자연이니까 모든 스퀘어가 펭귄 알을 다 훔쳐 먹어버리면 펭귄은 멸종하겠죠. 하지만 모든 펭귄이 스퀘어를 다 밀어내버리면 스퀘어가 멸종하겠죠. 그런데
서로 적절한 긴장 관계 속에서 1대1로 싸우면 스퀘어가 이기게 만들고 2대1 이상으로 싸우면 펭귄이 이기도록 만들어놨는 힘의 균형 관계가 있으니까 남극 대륙에는 절대 다수의 개체가 우정을 차지하지 않고 적절한 수의 펭귄과 적절한 수의 스퀘어가 서로 균형을 맞추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죠. 지금은 이 펭귄이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이 사진은 허점을 보인 펭귄이 알을 잃어버린 사진이에요. 스퀘어도 공격하다 하니까 이제 숙달되죠. 한 마리가 앞에서 막 둥지를 짝깍 괴롭힙니다. 그럼 펭귄이 앞만 신경 쓰고 있겠죠. 앞만 신경 쓸 때 잽싸게 뒤로 돌아서 알을 딱 훔쳐갑니다. 알을 훔쳐가니까 애들은 날개가 있으니까 알을 훔쳐서 날아갑니다. 날아가서 좀 떨어진 데서 이제 알을 두 마리가 같이 협공을 했으니까 두 마리가 나누어 먹습니다. 막 신이 났죠. 막 나누어 먹고 난 다음에 막 스텝을 춤을 추는 모습이에요. 알을 뺏긴 펭귄은 어떻게 될까? 우울하겠죠. 자기가 1년 농사 2개 알을 낳았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 그러면 사냥을 떠나고 돌아오는 그 자기 짝지가 봤을 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 알을 찾는다고 빙빙빙빙 둥지를 돌고 있는 겁니다. 이제 둥지를 빙빙 돌고 있으니까 동료 펭귄이 와서 위로해주는, 내 눈에 위로해주는 것으로 보였어요. 막 뛰어오고 달려오고 빙빙 도는 펭귄을 보도모도주고 위로를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풍경들은 이제 남극 세종과학기지에 가면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근데 세종과학기지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위도가 62도 정도가 되니까요. 한겨울이라도 영하 20도, 여름철에는 영하 10도에서 0도 정도로 그렇게 추운 지역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도 74도에 위치하고 있는 장보고 과학기지는 정말 추워요. 1년 평균 기온이 영하 30도 정도. 추운 겨울철에는 영하 한 45도 정도까지 떨어지는데요. 장보고과학기지는 참 흥미로운 것이요. 그 장보고과학기지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한 10분만 가면은 그 케이프 워싱턴이라는 만이 있는데 여기가 남극에서 황제 펭귄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이런 거를 이제 아스파 남극 환경 보호구역이라도 하고 황제 펭귄 군서지라고 하는데요. 제가 장보고과학기지 갔을 때 이제 헬기를 타고 황제 펭귄들이 사는 곳을 한 2번 정도 찾아갔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작정을 하러 갔어요. 좋다. 내가 그러면 여기까지 왔는데 일출부터 석양까지 하루 24시간을 여기 있어보자. 요 날이 영하 한 25도 정도가 됐는데 그렇게 춥진 않았어요. 영하 한 25도 정도가 됐는데요. 한번 있으면서 석양을 한 찍어봤습니다. 석양을 배경으로 이 황제 펭귄 가족이 모이는 거죠. 왜 모이냐면은 낮 시간 동안에 크릴 사냥을 나갔던 짝지가 어느 게 암컷인지 수컷인지 몰라요. 짝지가 돌아오니까 짝지를 환영하는, 반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뽀뽀를 하고 있잖아요. 반기는 모습이고 옆에서 새끼들이 엄마 아빠 뭐 하는지 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처음 도착했을 때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일출이죠. 일출에 황제 펭귄 가족들이 쫙 늠름해 보이죠. 그 한 마리는,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이제 곧 크릴 사냥을 하기 위해서 바다를 떠날 겁니다. 떠나기 전에 이제 늠름한 자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남극에 전 세계 한 18종 정도 펭귄이 발견되잖아요. 그 중에서 남극권에서는 7종의 펭귄이 발견이 되는데 7종 중에서 유일하게 그 남극에서 새끼를 낳는 펭귄은 황제 펭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뭐 종이 제일 많은 아델리 펭귄이 종이 제일 많지만 애들도 남극의 겨울이 시작되는 4월, 5월이면 따뜻한 북쪽으로 떠나죠. 또 뭐 젠투 펭귄이나 치스트레 펭귄이나 다 이제 북쪽으로 떠납니다. 좀 더 남쪽에, 좀 더 북쪽 따뜻한 지역에 사는 임금 펭귄이나 로고프 펭귄, 또 마카로니 펭귄도 이 남극에 잠시 머물지만 겨울철에는 북쪽으로 떠났다가 여름이 시작되는 11월이면 돌아오는 이라는 철새의 개념입니다. 하지만 지금 사진에 보시는 황제 펭귄은 1년 내내 대륙을 지킵니다. 지킬 뿐만 아니라 이 5월달 그 추운 남극의 겨울에 알을 넣고 알을 부화까지 시키는 남극의 진정한 주인공이라 할 수가 있겠죠. 2마리가 이제 일출을 배경으로 이 황제 펭귄 가족이 일출을 배경으로 늠름하게 서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이 사진을 촬영을 하고 이제 애들에게 이 작품 제목을 이제 로얄 패밀리라 졌어요.
왜냐면은 케이프 워싱턴에서 이제 수치적으로 한 15,000에서 2만 마리 정도 황제 펭귄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는 이제 사진가의 특권은 그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촬영할지 누구를 찍을지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사진가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사진가는 계급 위에 격업이라 하죠. 내가 지어정하는 사람을 촬영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모델을 픽업할 수가 있고. 15,000마리의 황제 펭귄을 쭉 둘러보고 애들이 제일 늠름해 보였어. 그러니까 이 가족 앞에서 한 1시간 정도 기다렸는 것 같아요. 기다리면서 애들이 어떻게 표정을 취하는지 한번 봤어요. 보니까 나의 카메라를 인식을 한 듯, 의식을 한 듯 가장 늠름한 표정을 지어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얘들에게 로얄 패밀리라 이름을 지은 거죠. 자, 케이프 워싱턴에 도착은 이제 헬리콥터를 타고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이제 황제 펭귄은 대단한 펭귄 같아요. 키도 한 1m 20에서 30 정도. 제하고 쓰면 제 이제 가슴 정도까지 올라오는데요. 힘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남극을 탐험했던 옛날 탐험가들이 다른 펭귄들은 쉽게 잡아서 이제 식량으로도 쓰고 또 해표 기름을 끓여내는 연료로도 사용을 했는데 황제 펭귄은 힘이 세기 때문에 잡기가 어려웠다고 해요. 애들이 날개를 펴고 한번 이 사람에게 대항하게 되면은 사람이 뼈가 부러질 정도로 그 정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근데 황제 펭귄은 진정한 남극의 주인공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 헬리콥터를 타고 케이프 워싱턴에 내리게 되면 이 황제 펭귄들이 쫙 바닥으로 몰려옵니다. 그럼 헬기 조종사가 이 황제 펭귄이 다칠까봐 바운스 착륙을 해야 돼. 쫙 내려오는 척 하다가 황제 펭귄이 쫙 몰려오면은 옆으로 이동해서 쫙 내려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펭귄들이 다치겠죠. 그러면 급하게 한 100m 옆으로 이동해서 헬기가 내리면 이쪽에 모이던 황제 펭귄들이 쫙 또 뛰어옵니다. 뛰어오는 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해요. 아마 황제 펭귄이 사람을 환영하는 걸 거다.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황제 펭귄이 침략자에 대응하는 것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는데, 제 생각은 이 사진으로 좀 풀이를 해봤어요. 회기를 내려서 걸어가면 황제 펭귄이 졸졸졸 따라옵니다. 요새 이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 있지 않습니까? 오징어 게임처럼 딱딱 따라오다가 딱 돌아보면 딱 멈춥니다. 멈추고 사람이 또 걸어가면은 또 따라옵니다. 따라오다 사람이 빨리 걸어가면은 배를 바닥에 대고 막 설매를 타고 막 와요. 오다가 딱 돌아보면 또 멈춰. 딴전을 피하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황제 펭귄이 약간 샤이하다, 약간 부끄러움을 타지만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동물일 거다. 그래서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일설에서 뭐 환영한다, 또 뭐 대응한다, 싸우고 하자 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단지 호기심. 그래서 저 동물은 뭐 사람을 보면 애들도 동물로 보이잖아요. 저 동물은 뭐지 하고 따라오다가 딱 돌아보면 부끄러우니까 딱 멈추고 그런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그 해안가에 사는 펭귄들은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 뭐 아문센 탐험대나 스콧 탐험대나 셰클턴이 600일 동안 남극에서 버틸 때 얼마나 많은 펭귄을 잡아먹었겠습니까? 뭐 셰클턴의 기록에 보면 거의 10,000마리 이상을 잡아먹었다 그래요. 또 물개 사냥꾼, 해표 사냥꾼들이 물개와 해표를 사냥해서 물개와 해표를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고 물개와 해표를 사냥해서 그 기름을 짜내는 거거든요. 그럼 코끼리 해표 같은 경우 뭐 3톤이나 되는 수컷 코끼리 해표를 잡아가지고 잘게 썰어서 끓여야 되잖아. 끓이기 위해서는 펭귄 기름만큼 좋은 기름이 없는 거죠. 그럼 펭귄을 잡아가지고 기름을 짜내가 그 기름을 이 불을 붙여서 해표 기름을 짜낸단 말이야. 그럼 해표 기름이 더 펭귄 기름보다 더 비싸게 팔리니까 해표 기름을 배에 싣고 가서 유럽이나 아메리카 대륙에서 팔아서 생존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바닷가에 있는 펭귄들은 본능적으로 사람을 피하겠죠. 저 사람들은 우리 선조들을 다 잡아먹었는 그런 나쁜 동물들이야 이렇게 하겠죠. 하지만 황제 펭귄은 좀 더 내륙 쪽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공격을 좀 많이 받질 않았겠죠. 그래서 황제 펭귄은 아직까지는 본능적으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타나면은 반깁니다. 그런데 연안에 있는 그 젠투 펭귄은 사람이 나타나면요, 가까이 가면요, 정말 순한 펭귄들이에요. 그냥 도망가요. 하지만 친스트랩 펭귄이나 아델리 펭귄은 사람이 나타나면 막 부리로 공격을 합니다.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때가 묻지 않는 그런 황제 펭귄의 순수함, 또 황제 펭귄이 가지고 있는 호기심,
이런 게 사람을 졸졸 따라다니고 헬기가 왔을 때 반기는 모습을 보이지 않느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제가 장보고가기지 갔을 때 만났던 그 제일 흥미로웠던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바다가 한 2m 정도 두께로 얼어 있어요. 장보고가기지 여름철에도. 이걸 해빙이라 하죠. 얼어 있는데 이 두께가 굉장히 두껍게 얼어 있기 때문에 이 장보고가기지 인근에 있는 비행장은 무슨 비행장이다? 해빙 비행장이죠. 해빙 할주로죠. 땅 위에 할주로를 만든 것이 아니고 바다가 얼었는 그 위에 바로 비행기가 내립니다. 그 정도로 이 바다 얼음이 튼튼하고 강건하게 얼어 있습니다. 그 두께가 한 2m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뭐 모든 얼음이, 모든 바다가 2m 두께로 균일하게 얼어 있는 건 아니에요. 가다 보면은 얼음이 조금 두께가 얇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심지어 크랙이 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한테, 과학자들한테 또 월동대원들한테 해빙을 걷다가 크랙을 발견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겠죠. 자, 이 바다는 2m 두께로 얼어 있어. 안심해. 짝짝 걸어가는데 크랙이 있는 거야. 크랙이 있으면 어떻게 돼? 잘못하면은 크랙 위에 얇게 눈이 덮여 있으면 크랙인지 모르겠죠. 그래 봐서 똑같은 거죠. 그럼 쭉 잘못 받으면 그대로 바닷속으로 풍덩 빠지겠죠.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월동대원들이 해빙 관찰을 하다가 크랙을 발견하게 되면 거기에다 빨간 깃발을 꼽아둡니다. 아, 여기 위험하다. 이쪽으로 오지 마라. 이런 이야기죠. 제가 장보고가기지 갔을 때 저 기지대장한테 부탁을 냈어. 그냥 해빙을 한번 걷고 싶으니까 야, 나를 텐드를 봐줄 수 있는 사람 한 명만 붙여달라. 근데 이 텐드 아저씨가 이제 나를 따라다니는데 박 기자님 자꾸 걸로 가지 말래. 나는 왜 걸로 가지 말았냐면 나는 빨간 깃발을 찾아가는 거야. 왜냐면 빨간 깃발을 찾아가야지 이런 해표 구멍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안 그렇겠어요? 2m 두께로 얼어 있는 두께에서는 해표가 아무리 얼음을 잘 뚫더라도 2m 두께를 숨구멍을 뚫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해표가 크랙 지점에서는 숨구멍을 뚫기가 쉬워요. 나는 이 숨구멍을 뚫고 올라오는 해표를 발견하고 촬영을 하고 싶으니까 크랙을 찾아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겠죠? 그래, 빨간 깃발 주변을 헤매고 다니다 보니까 이 해표 숨구멍을 발견한 거예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이거는 아무새니 남극점에 발을 디딘 만큼 나는 정말 흥미로운 발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랙 지점을 지나다가 이제 해표 숨구멍을 발견하고 요 두께가 얼음이 한 30cm, 40cm 정도밖에 안 되는 두께였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었죠. 크랙 지점, 요 바로 뒤가 크랙이었는데요. 틈이었는데 그 해표 숨구멍을 발견했는데 해표 숨구멍이 직경이 한 80cm 정도 아주 작은 구멍이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거는 다 아시겠지만 해표는 이제 허파 호흡을 해야 되는 포유동물입니다. 내가 정말 운이 좋다면 이 해표 숨구멍에서 한 1시간, 한 2시간만 앉아서 기다리고 있으면 숨을 쉬러 올라오는 해표를 만날 수가 있겠죠. 그 기다릴 가지고 여기서 한 2시간 앉아 있어 봤어요. 이날이 영하 한 28도 정도 되는 날이었는데요. 2시간 앉아 있으니까 미안하죠. 옆에 월동대원 아저씨는 내 때문에 쉬는 시간에 잡혀가지고 크랙에 위험한데 발을 막 들들 떨면서 같이 앉아 있으니까 저는 여기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이제 해표가 언제 나타날까 약속을 했어. 딱 4시간만 기다립시다. 약속을 하니까 그 아저씨가 일단 뭐 한국에서 왔는 또 이 해표를 찍으러 왔다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기다려 주시는 거죠. 기다리면서 뭘 하느냐면은 길다란 짝대기를 혹시 얼음이 꺼지면 그 짝대기를 잡고 있어야 되니까 길다란 짝대기에 로프를 감아가지고 옆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내 바로 뒤에서 나는 그 앞에 보고 있고요. 그래 이제 한 2시간을 기다리니까 4시간까지는 안 기다렸어요. 2시간을 기다리니까 밑에 물이 뽀글뽀글 소리가 나는 거라. 야, 뭔가 올라오는가 보다. 이게 얼음 낚시하는 분들이 마음 같아. 뭔가 올라오는 것보다. 그래서 보니까 짠 하고 이 친구가 쫙 머리를 내밀었는 거야. 와,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해표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숨을 쉬러 올라왔는데 누가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근데 이 외델 해표만큼 정말 그 천진난만하고 온순한 동물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눈이 마주쳤어. 나가 쳐다보고 난 반가워서 막 사진을 버벅 찍고 해표는 나를 올려다보더만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냥 쭉 쳐다보더만 3초 정도 정적이 흘러서 서로 눈이 마주쳤는데 그리고는 나를 완전 무시하더라고. 개가 무시하는 걸 개 무시하잖아. 나는 해표 무시를 당했는데 완전 무시를 하더만 그냥 올라와서 옆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자면서
옆에 제가 발견하지 못했던 게 있었는데 그 옆에 자기 새끼가 조금 떨어진 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해표를 따라가 봤어. 자기 새끼를 보듬고 잠을 자다가 이날이 정말 저는 운이 좋았던 게 해표가 숨을 쉬러 올라오는 걸 발견을 했고 또 해표가 제 느낌은 그래요. 이 자기 새끼한테 처음 수영을 가르치는 날 같았어. 태어난 지 한 2달 정도 되는 새끼였는데요. 누구나 그렇잖아요. 새로운 세상을 들어가는 걸 싫어하죠. 이 해표 새끼도 물속으로 들어가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야. 근데 어미가 이게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다 이러는데 작은 조금씩 밀어 넣어. 얼음 구멍 쪽으로 조금 밀고 가다가 다시 쳐다보고 또 얼굴을 비비우고 또 웃어주고 또 다 이러고 또 자기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시범을 보이고 다시 올라와서 눈을 맞추고 드디어 물속으로 들어가는 걸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동대원과 4시간 약속을 꼬박 지켰습니다. 그 2시간을 기다리고 2시간을 애들을 그 트레이닝을 하는 걸 봤으니까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한 표정을 짓는 거죠. 자기가 모습을 드러냈던 그 숨구멍으로 올라와서 새끼에게 다가가서 새끼에게 한 2시간 정도 동안 물속으로 들어가는 걸 하나씩 가르치는 거죠. 왜냐하면 해표 입장에서도 답답하죠. 이때가 12월 달이었는데 이제 한 2월, 3월 되면 남극이 추워지면 4월이 겨울이 오지 않습니까? 겨울이 오면은 이 얼음 구멍은 점점 두꺼워지잖아요. 두꺼워지면 이 해표 새끼 해표가 독립적으로 수영을 하고 독립적으로 먹이 사냥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가르치는 날은 1달 정도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해표 엄마 해표는 굉장히 마음이 바쁘지만 새끼를 채근하진 않더라는 거죠. 펭귄하고 좀 달랐어요. 펭귄은 막 때리고 무리로 쪼고 이제 새끼를 가르치는데 해표는 차근차근 자기의 행동을 되풀이해서 이런 식으로 있죠. 되풀이해서 보여주고 또 자기가 시범을 보이고 다시 위로하고 격려하고 결국은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엄마 해표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새끼를 가르쳤잖아요. 가르치니까 이 물속에서 2마리가 이제 안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과정을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이제 국제신문에도 포토스토리를 한번 썼었고 그 네이버에도 한번 보시면은 제가 해표 육아일기라는 그 내용으로 한번 게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장보고학기지 갔을 때 제일 큰 수확은 황제 펭귄이 일출과 일몰을 맞는다는 거, 또 황제 펭귄이 호기심을 가지고 사람을 따라다닌다는 거, 그 이상으로 좋았던 발견은 해표 숨구멍을 통해서 해표가 올라오는 모습과 그리고 해표가 자기 새끼를 가르쳐서 수영을 가르치는 과정들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었다는 게 제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저는 제 사진에서 현장에서 왜 확신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학습이죠. 확신은 학습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게 남극을 가기 전에 해표의 생활에 대한 책을 많이 보고 이 생활에 대한 스토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스토리를 사진으로 맞추어 나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학습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사진의 힘이 아닐까. 마치 이런 학습을 했을 뿐인 제가 이 사진으로 보여줌으로써 내가 마치 모든 걸 관찰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버리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누군가의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의 어떤 과학자들의 이야기였죠. 저는 단지 사진으로 증명했을 뿐이죠. 또 하나 더 증명하고 싶었던 게 남극에는 뭐 로스 해표나 웨델 해표나 코끼리 해표나 크레비트 해표나 또 표범 해표, 5종 해표가 사는데 다 육식성 해표고 다른 해표 새끼를 잡아먹는 무서운 해표예요. 하지만 웨델 해표만은 뭐 육식은 육식이죠. 남극 물고기를 잡아먹는 해표니까. 그래서 웨델 해표가 온순한 이유가 물고기만 잡아먹고 산다? 약간의 좀 친화적인 해표다. 근데 이 해표들이 진정한 남극의 주인공이다. 왜 주인공이냐면 다른 4종의 해표는 얼음 구멍에 구멍을 뚫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웨델 해표만은 송곳니를 얼음에 꽂고 머리를 돌려서 밀링 머신처럼 머리를 돌립니다. 돌려서 숨구멍을 뚫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학습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학습을 통해 알고 있었던 내용을 사진으로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 해표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니까 이날도 운이 좋았어요. 내가 이제 크랙 지점에 발견했던 그 구멍 쪽으로 찾아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정말 이 바다에서 그 수영을 마치고 올라왔던 해표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고 싶으니까 이미 영하 28도가 넘으니까 이 얼음 구멍 가장자리가 얼기 시작했습니다. 얼기 시작하니까요, 이 송곳니를 얼음에 딱 박더만
500kg이나 되는 육중한 몸을 밀링머신 돌리듯이 이렇게 유연할 수가 없어요. 머리를 막 돌리니까 이 얼음 구멍이 가장자리부터 점점 넓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 제가 단언하건데 이 웨델레퍼가 얼음 구멍에 이 자기 숨구멍을 뚫는 사진을 저보다 잘 찍은 사람 없을 겁니다. 제가 한 번씩 사진을 이제 극정우선 보내줘요. 뭐 이런 사진 찍었다 보내주면, 야, 정말 사진 잘 찍었다. 어떻게 찍느냐. 근데 이제 사람들은 사진에 대해서 잘 찍었다, 못 찍었다, 기계를 이야기해요. 좋은 사진기를 가지고 가셨네요. 이런 이야기를. 나의 기다림은 인정을 안 해요. 과정은 모르고 스토리를 만들기 위한 학습과 과정은 모르고, 야, 좋은 사진기 가지고 가셨네요. 사진기자 출신은 다르네요. 난 사진기자 출신이에요. 근데 나는 사진은 기계적인 언어를 통해서 이 현상을 기록하는 거지만 사진은 스토리와 철학이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장비를 주더라도 그는 이 촬영이 안 됩니다. 그런 촬영은 CCTV가 더 잘하겠죠. 하지만 자기 스토리를 담아내기 위해서는요, 학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자기가 학습한 것을 표현하는 게 사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좋은 장비를 가져갔어요. 보통 과학자들이 작은 카메라에 35mm 렌즈 또는 뭐 80, 200 정도, 한 무게가 한 800g 정도, 1kg 정도 되는 그런 렌즈를 가져가지만, 저는 이때 그 400mm 렌즈의 그 모노포드의 컨버터를 가져갔으니까 무게가 한 8kg 정도. 8kg, 제 짐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한 8kg 정도 되는 사진기를 한국에서 출발해서 프랑스, 파리, 산티아고, 푼타아레나스, 다시 칠레, 프레이기지 일주일 정도 동안 계속 메고 다녔으니까 뭐 저는 체력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메고 다니고 또 이 트래킹을 또 이 8kg 되는 렌즈만 8kg니까 카메라 장비하면 다 한 15kg쯤 되겠죠. 그걸 계속 메고 다니니까 메고 다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 내가 학습했던 내용이 도저히 단렌즈로서는 촬영이 안 되는, 짧은 렌즈로서는 촬영이 안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기록을 위해서는 이 더 큰 카메라, 더 긴 렌즈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럼 과학자들은 이런 렌즈를 가지고 가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스토리 면에서는 이런 그 전달하는 능력이 더 있지 않느냐, 뭐 미안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더 있지 않느냐. 그는 저는 우리나라 과학, 극지 과학을 위해서 제가 가진 사진들을 다 제공을 드립니다. 어느 부분 필요하다면 다 보내드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사진이 필요한 분은 연락을 하십시오. 사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북극에서 만났던 가장 큰 희열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북극을 갔을 때 북극곰을 만나고 싶었어요. 우리가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BBC에서 보이는 북극곰의 사냥 장면들, 또 북극곰의 해피 장면들, 이런 장면을 만나고 싶었는데요. 뭐 그것도 운이죠. 뭐 제가 갔을 때는 한여름이었고 또 스발바르 제도에 북극곰 경계령이 내렸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북극곰을 보고 싶다니까 이제 헬기 조종사가 저한테 와서 1시간에 우리 돈으로 로너웨이더리 크로네인데 1시간당 한 200만 원 정도를 주면은 북극곰을 찾기 위해서 한번 헬기를 떼어주겠다. 그런데 개런티, 보장이 3시간 이상 떼야 된다. 그럼 600만 원을 잡아야 되잖아. 야, 근데 생각했지. 600만 원을 주고 이제 북극곰을 찍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 돈을 가지고 다른 사진을 좀 찍어볼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데 좀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제 북극에 있던 한 열흘 정도를 열심히 다녔고요. 그 과정 중에서 한 3일 정도 투자를 했던 게 이제 북극 제비갈매기를 찾기 위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많았는데 이 북극 제비갈매기에 대한 책과 논문을 봤을 때 가장 흥미를 느꼈던 것은 무게가 120g 정도 되는 새인데 이 새가 지구상에서 가장 먼 거리를 이동하는 새다.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웠던 이야기는 이 북극 제비갈매기가 이렇게 강인한 힘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어릴 때부터 학습의 육아 방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죠. 모든 새들은 어미가 새끼에게 먹이를 주든가 펭귄처럼 새끼가 어미에게 먹이를 뺏어 먹든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북극 제비갈매기는 독특한 육아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논문에 의해서는. 어떤 육아법이냐. 둥지를 만들지 않는다. 그리고 땅에다 알을 놓아서 새끼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다. 바로 주지 않는다. 어떻게 주느냐. 언덕 위에 새끼에게 먹이를 보여주고 잡아왔던 먹이를 언덕 밑에 던져버린다. 그러면 그 새끼는 먹이를 먹기 위해서 언덕을 내려가야 되고 그러면 기다리고 있던 어미가 다시 먹이를 물고 언덕 위에 던져버린다. 그러면
이 북극잡이 갈매기는 새끼가 언덕을 내려왔다 올라왔다 왔다 갔다 하다가 다리에 힘이 붙게 되고 다 자기가 답답하니까 날개를 본능적으로 퍼덕이다가 자기가 날게 되는 그런 학습을 하게 된다.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잖아요. 정말 그런가? 그래서 3일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극제비갈매기를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새끼가 언제 나타나고 어미가 언제 먹이를 물고 올지 모르니까 기다려 본 거죠. 기다려 보니까 정말 그렇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야, 이 사람 정말 논문 잘 썼구나. 박사할 만하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어미 새끼가 이렇게 먹이를 물고 와가지고 새끼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새끼는 입을 쫙 벌리고 있죠. 엄마가 드디어 나에게 먹이를 줄 거야 기대를 하지만 어미는 새끼에게 먹이를 보여주더니 언덕 밑에 정말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끼가 배가 고프니까 언덕을 막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내려가는데 어미가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언덕 밑에 먹이를 물고 언덕 위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새끼는 또 막 언덕을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흥미로웠던 게 새끼 표정 보세요. 저 쫙 기다리고 있다가 어미 새가 언덕 밑에 먹이를 던져버리니까 와, 저거 엄마 맞나 이렇게 쳐다보는 표정에 생뚱맞은 표정을 짓잖아요. 이렇게 강인하게 키우기 때문에 이 작은 120g에 불과한 작은 새가 북극에 5월달에 6월달에 태어나서 북극에 태어나서 다시 10월달에 남극까지 날아가는 겁니다. 그럼 왜 날아갈까요? 이 새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온도가 영상 2도에서 영하 5도 사이 또는 영하 10도 정도 그 정도 분포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북극에서는 여름철에 그 정도 기온이 맞추어집니다. 하지만 지구상에 안정적으로 영하 10도에서 영상 2도가 맞춰져 있는 공간은 남극 해변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극의 겨울이 시작되는 10월 달에는 이 새끼를 데리고 살아남은 새끼를 데리고 13,000km를 날아가서 남극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남극에서 이제 여름을 보냅니다. 이때는 북극은 막 영하 3, 40도 떨어지는 겨울이 되겠죠. 북극의 겨울을 피해서 남극에서 11월, 12월, 1월, 2월, 3월을 보내고 새끼를 막 좀 성장시키고 나면은 이제 남극의 겨울이 시작되는 거예요. 남극의 겨울이 시작되면 이 지구상에서 다시 여름이 시작되는 북극까지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극제비갈매기는 1년에 남극과 북극을 2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렇게 강인한 새인 겁니다. 이 강인함의 원천은 자식 교육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남극과 북극에서 봤던 해표, 펭귄들, 또 북극제비갈매기, 또 북극곰도 약하는 것도 있고요. 말씀을 드렸는데,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진의 힘이라는 것은 현상을 기록하는 그 단순한 2차원적인 걸 떠나서 자기가 학습한 내용을 반영을 한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사진을 보실 때 그런 학문이 있더라고요. 그림에 담긴 명화를 봤을 때 명화 속에 담긴 작가들이 스토리를 잡아내는 그런 이제 학문도 있고 그런 걸 강의하는 것도 많이 봤는데요. 사실은 이제 사진 속에 담긴 이야기를 읽어내는 것도 굉장히 가치로운 작업이 아닐까. 그러면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이 하나의 그 슈팅을 할 때 한 카트 한 카트 촬영을 할 때 굉장한 의미를 담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내 사진이 그것도 희열이죠. 내가 촬영한 사진을 보고 사람들이 내 사진 속에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걸 보면서 내가 함부로 사진을 찍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사진을 지금까지 거의 중학교 한 2학년부터 찍었으니 참 오랜 세월을 찍었죠.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내가 다음 촬영한 사진들이 얼마나 많은 스토리를 담고 있을까. 그건 앞으로 제가 조금 더 지금 열심히 찍는 과정이고요. 조금 더 세월이 흐르고 시간 여유가 많았을 때 전체 사진을 모아놓고 그 사진 속에서 스토리를 다시 한번 분류하고 싶은 그런 욕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드렸던 게 이제 남극과 북극의 동물들에 대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진은 스토리고 스토리는 사진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